저는 대표적인 모세권의 초신축인 분양권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때 그 당시에 거기를 투자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분양권을 왜 사냐는 식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인프라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당장에 신축만 들어선다고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고 거기는 과거에 어떤 곳이었고 하면서 사실 욕하는 사람 일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보기도 했어요. 저는 모세권 예정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곳도 있지만 향후에 3년 뒤 5년 뒤쯤에는 어떤 인프라가 형성될 곳인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모세권 예정지죠. 주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소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사두신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런 인프라가 다 실현되고 났을 때의 가격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에 살 수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러 가실 때 혹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무슨 세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무슨 세권이 있는지, 주된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은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 권장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세권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에 비해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죠. 그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물건, 보려고 하는 물건에 무슨 세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효용 가치가 있는 건지 비교해보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모세권의 초신축인 분양권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때 그 당시에 거기를 투자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분양권을 왜 사냐는 식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인프라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당장에 신축만 들어선다고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고 거기는 과거에 어떤 곳이었고 하면서 사실 욕하는 사람 일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보기도 했어요. 저는 모세권 예정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곳도 있지만 향후에 3년 뒤 5년 뒤쯤에는 어떤 인프라가 형성될 곳인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모세권 예정지죠. 주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소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사두신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런 인프라가 다 실현되고 났을 때의 가격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에 살 수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덜 보거나 안 볼 때, 그럴 때 투자를 감행하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투자 원칙은 남들이 많이 보는 거, 한참 핫한 거 저는 웬만하면 그 당시에 보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저는 팔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을 많이 매도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생각보다 파는 게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팔 수 있는 시기는 살아가면서 몇 번 주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잘 팔 수 있도록 하려면 최대한 남들이 안 보거나 덜 볼 때, 그리고 남들이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하해서 하고 있을 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세권 예정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런 예정지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냥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인정해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진짜 실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면밀히 분석하셔야 돼요. 도시계획 자료도 보시면서 고시공고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예정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모세권이죠. 바로 역세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역세권은 역에서 반경 500m 이내 1km까지 하면 사실 서울은 역세권이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역세권은 500m 이내를 얘기를 하고, 도보 기준에서는 10분까지 일반인 걸음에서 10분까지 걸어갈 수 있을 때를
보통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그러면 비역세권인 곳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보다 객관적으로 그냥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여름 때향볕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 한겨울에 추운 날에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가 대표적인 역세권이죠. 물론 역세권에서 조금 더 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세권이라 표현할 때는 그래도 역에서 500m 이내 도보 10분 거리까지를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역세권만 보면 되나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역이 어떤 역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역세권이라고 단가요? 아닙니다. 이 역은 그 효용 가치가 높으려면 대표적으로 직장과의 연접성이 높은 역일수록 그 역의 가치가 높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직방에서 올려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노선별 가치가 있다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는 뭐 1등급을 지금 강남 서초랑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등급을 종로, 광화문 일대, 여의도, 뭐 이렇게 금천, 마포와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득 직군이 몰려있는 지역까지 빠르게 가는 노선일수록 그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등급에 237, 9호선 신분당선을 넣긴 했는데, 저 또한도 237, 9호선 신분당선은 다 S급 좋은 노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럼 가장 좋은 건 뭘까요? 9호선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죠. 왜냐? 좌측으로 공항, 중간 마곡, 여의도, 게다가 강남까지,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강동까지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9호선 급행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괜찮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9호선의 가치처럼 다른 곳들도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순환 노선이죠. 그러면서 2호선은 다 지나갑니다. 여의도 빼고는 다 지나가요. 그리고 주된 상권과도 연결이 많은 곳이 2호선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용객이 많고 순환 노선이다 보니 많은 노선들과의 환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호선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죠. 저는 9호선과 2호선은 약간 동급으로 보고 있고, 이 다음에 좋은 노선 신분당선이죠. 왜냐? 광역철이 지난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표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멀리 이동하는데 빠릅니다. 대신 노선이 한정적이죠. 많은 역을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역을 쓰는 노선은 굉장히 좋은 노선인 게 어쨌든 대표적인 직장을 연결시킵니다. 정자역 일대, 판교역 일대 쓰고 있고, 그 위로 올라와서 양재로 연결되고, 그 위에 강남, 논현, 신사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을 관통하고 중간에 오고 있는 판교, 정자동 일대, 그리고 광교 일대의 직장을 다 같이 연결하고 있죠. 실제로 신분당선 노선의 가치 자체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 신분당선을 통하면 많은 역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연결시키면서 편리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호선과 9호선을 동급으로 본다면 저는 그 다음 노선은 신분당선, 그리고 3호선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3호선은 대표적인 배드타운인 이 일산 지역부터 쭉 내려오게 돼 있죠. 이 3호선의 주된 포인트는 광화문 을지로 종로 일대를 관통해서 강남으로 내려갑니다. 주요 지역을 다 서고 있기 때문에 3호선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7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은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보고 있고, 6호선도 최근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도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노선 중에 하나가 6호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뭐 1호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노선이어도 그 가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 역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게 좋은 역인지를 분간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요 직장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퇴근 노선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인기가 좋다는 거고, 그래서 약간 우이신설선이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 직장과의 연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환승 통로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이신설선이 아직까지는 좀 각광받지 못한다. 그리고 수인선, 용인선, 의정부 같은 경우가 주요 직장과의 연결 자체를 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어쨌든 직장과의 연접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서울시 빅데이터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잠실역이 얼마 전에 데이터 자료가 나왔잖아요. 잠실역이 강남역의 하루 이용객을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석촌역 일대, 그리고 송파의 속리단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여기에 롯데 월드타워 들어서고 주요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8호선도 이제 앞으로 더 연장되고 하면 잠실역의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처럼 어떤 호재들이 어떻게 품고 있냐에 따라 그 지역의, 그 역의 가치가 앞으로 더 달라지는 것들은 계속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루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그 가치도 조금씩은 다른 겁니다. 출근 시간대에 승차를 많이 하는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맞습니다. 베드타운이죠. 사회초년생분들이 아무래도 전철을 타시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몰려 사는 쪽이 이 서남권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남권 같은 경우는 직장과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출근 시간대 승차하는 인원을 보면 대표적인 곳들이 신림, 사당, 서울대 입구예요. 그리고 구리.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용객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차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출근 시간대 하차는 가디가 1등이네요. 정말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뭐 강남역 일대 뭐 이렇게 해서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가디는 18,000명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소득 직군이 몰려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직장인들이 하차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는 직장인 숫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가디, 구디 같은 경우가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27,000명 정도가 출근 시간대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하차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죠? 네, 광화문 을지로 일대, 마포공덕 일대, 그리고 여의도 일대. 그래서 출근 시간 하차 인원을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주요 직장이 어디에 좀 분포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성수 같은 경우가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추세고 잠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들이 어디에 조금씩 늘고 있는지도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퇴근 시간에 하차. 퇴근 후에 하차를 하는 곳인데 승차하는 곳은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어딜까요? 주요 약속 장소로 쓰이는 공간이죠. 퇴근 시간대 하차하는 내용들도 좀 잘 봐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주거 상품 투자하실 때 도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뭘로 보냐면 오피스텔, 예를 들면 1.5룸 오피스텔, 2룸 오피스텔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한테 렌트료를 잘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퇴근 시간대 하차량이 많은 곳들 괜찮죠. 왜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편의성이 높은 곳이고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고 임대 수준도 굉장히 높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렇게 스킬업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로 잘 살펴주시는 작업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세권 공부했으면 버세권을 공부해야죠. 버세권. 이건 뭐죠? 네, 버스 생활권입니다. 버스는 500m까지 가면 안 돼요. 버스 타기 위해서 그만큼 이동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버스 생활권은 100m 이내, 도보로는 3분, 5분, 아무리 길어야 5분 이내까지입니다. 버스 타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는 거 사실 너무 불편하죠. 그거는 버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서 3분, 5분, 내가 타는 공간인 자체가 3분 내에 갈 수 있으면 좋다. 1분 내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같이 공부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이 노선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호객노노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학세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고 아직 신혼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 안 하신다면 투자할 때 많은 점수를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학세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초품화입니다.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그냥 바로 품은 단지를 말하죠. 유치원 품으면 유품화, 중학교를 품었으면 중품화, 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으면 뭐 고품화, 이런 얘기까지 하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품고 있지 않아도 학교 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무슨 품화까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등하교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 관점에서도 봐야 되니까 초품화, 유품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냐면 단지 안에 그냥 딱 박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 초등학교는 여기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다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안정감을 갖고 보내고 싶어 하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층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 학세권 중에 특히나 초품화에 투자를 하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세권이랑 파생돼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대표적인 학세권들은 그냥 학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원가에 인접해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야 자녀들의 이제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만 그 실력이 좀 잘 갖춰주게 만들기 위해서 학원가를 좀 편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서울의 주요 학원가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대치동 학원가, 목동 학원가,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 여기가 바로 서울의 3대 학원가입니다. 서울의 3대 학원가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어쨌든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전월세 수요층이 꾸준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3년 5년 내에 소멸된다? 이게 아니라 자녀들의 숫자가 적을수록 이 학원가 자체의 수요층은 높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교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을 안 보낼래 안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루 종일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 학원가의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지 내에 혹은 단지 인근에 이런 학원가가 잘 형성이 돼 있는지 아닌지가 부모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이런 학원가들도 알아두시면 훨씬 좋겠죠. 반포 서초 일대, 3호 가든 사거리 일대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처럼 되게 주요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좀 학군지로서 각광받고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넣어드린 곳이 바로 여기 3호 가든 사거리. 그리고 잠실은 어디에 있냐면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 사이에 잠실 학원가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원가고 최근에 그 위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리대흥 학원가, 마포는 원래 학군 불모지였죠. 그래서 마포에서 좀 잘 키우다가 보면 싸가지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목동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여기도 학원가가 형성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염리동과 대흥역 일대 요 사이에 학원가가 좋은 학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입시 전문 학원들 포함해서 많이 형성되고, 아직은 이게 학군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는 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학원가가 바로 염리대흥학원가. 그리고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학원가 형성된 곳이 바로 이 광남학군이에요. 광남 양정 구이학원가인데 사실은 많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는 학원가가 바로 여기 광남 양정학원가인 것 같아요. 광진구 일대에서는 학군지로 자양동 일대도 조금은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광진구 일대의 대표적인 학군은 광남학군과 양정학군입니다. 그래서 학원가 일대가 지금도 잘 형성돼 있지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광남 양정학원가 일대예요. 그리고 그 옆에 광장중학교 일대도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학원가들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은 거고. 자, 그리고 엽세권이란 말이 있어요. 이 엽세권 뭘까요? 인기 주거지역 옆. 인기 주거지는 못 사니까 그 옆 생활권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분양하는 팀에서 막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서울의 서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안 되면 거기에 가까운 광명이라도 사라. 여의도 옆에 신길. 네, 바로 한강 건너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같이 표현을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엽세권이란 표현도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세권 좀 중요하죠. 슬리퍼 신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한 복장으로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제일 찐부자들은 강남 압구정 로데오 일대를 그냥 내가 반바지에 편하게 슬리퍼 신고 이동할 수 있는, 네, 현대아파트 살고 한양아파트 사는 분들이 찐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남들은 다 뭔가 꾸며서 나와야 되면 이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빵 하나 사려고, 남들은 1시간 웨이팅 하는 데를 그냥 편하게 와서 10분 만에 걸어와서 사갈 수 있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세권을 되게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슬세권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병원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고, 선호하는 몰들, 더현대가 바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의점 포함해서 뭐 대학병원들 이런 것들이 슬리퍼 신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냐가 어쨌든 사람들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몰들을 금방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든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평지에 많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복합문화시설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차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주차할 때까지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 반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나가서 단지 내에서 2블럭만 건너가면 거기서 바로 그냥 유모차 끌고 애들을 편하게 좀 이렇게 뛰어놀게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몰세권이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경험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문화센터를 좀 선호를 하는데, 이런 공간 가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냥 편하게 유모차 끌고 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생활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게 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몰세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죠.
자, 그리고 바로 스세권입니다. 스타벅스가 5분 내로 갈 수 있으면 뭐 스세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입점함에 있어서 부동산 입지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스타벅스가 임차료가 얼마다라고 세팅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대부분 매출액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적게 나오면 임대료도 낮게 나오겠지만, 매출액 자체가 적게 나오면 이걸 운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의 파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골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입지가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렇게 스타벅스 DT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번외입니다. DT 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곽에도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듦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그런 DT 매장은 번외로 하고, 그냥 일반 코어 매장 기준에서의 수세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뭐 맥세권이란 단어도 있고 도세권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세권 뭐냐면 도서관, 자녀들 데리고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공공시설로서 그래도 가면 굉장히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공공시설이 다른 곳들보다 도서관이죠. 그래서 이런 도세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어지는 도서관들 시설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왜냐, 요즘 지어지는 공공시설들 그래도 과거에 지어진 것보다 훨씬 더 복합문화시설로서도 인정받을 만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퀄리티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세권은 앞으로 더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리브영, 올세권도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뭐 다세권도 있어요. 다이소 가까운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단어들도 그냥 인지 정도만 하시면 좋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주세권입니다. 뭐냐면 요새는 2차 3차 문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동네 친구랑 혹은 와이프랑 간단하게 나와서 이렇게 술 한잔 잠깐 즐길 수 있는 동네 술집이 있으면 좋은, 그래서 이런 곳들이 뭐 유흥주점으로서 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앞에 꼬치집인데, 동네 앞에 이자카야인데 거기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세권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연결돼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스세권이랑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몰세권이죠. 슬리퍼 신고 편하게 편향복장으로 언제나 갈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몰세권으로서 좀 각광받은 게 바로 동탄 롯데캐슬. 동탄역에 롯데캐슬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롯데백화점이랑 바로 연결되죠. 여의도에도 보면 더현대 바로 끼고 있는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호도 높은 부동산 입지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몰세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팍세권, 숲세권 얘기하죠. 바로 옆에 이런 공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끼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훨씬 더 각광받을 게 바로 이 팍세권과 숲세권이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퇴근하고 나서도 잠깐 산책하면서 뭔가 머릿속 정리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뭔가 계속 일을 하다가도 내가 언제든 잠깐 나가면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게 진입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다가 지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런 공간이 도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크만 보이면 되나요? 직장과의 거리는 2시간인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팍세권의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요한 요소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팍세권, 숲세권이랑도 연결된다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지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병세권, 의세권. 병원 같은 경우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용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고령화 사회에서 24시간 하는 인근에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급실 언제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선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할 거다. 대학병원이 인근에 있고 자녀를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이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 유모차 끌고 15분 가면서 병원 가야 되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 있냐 없냐, 유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좀 행세권,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닫는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전까지 꼭 가야 되는데, 우린 직장생활 하면서 이거를 다 중간중간에 처리를 못하거나 내 일을 다 하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가까운 곳들을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 구청 같은 경우는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부 또 직장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좀 가까울수록 좋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없으면 좀 힘든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새벽 배송. 쿠세권, 쓱세권, 컬세권, 컬리까지 그냥 24시간 내에 배송이 안 되면 새벽 그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데 여기에 중독돼 버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 가면 제일 불편할 거, 이 새벽 배송 안 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욕세권입니다. 욕먹는 거예요. 그냥 욕해요.
계속 욕먹어요. 욕세권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일단 들어가 보면 욕을 먹어요. 분명히 관심은 가는데 비싸 보이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욕세권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욕을 먹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세권이 진짜 안 좋아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갖고는 싶은데 이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욕세권을 좀 분석하실 줄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욕세권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욕하는지. 대표적인 욕세권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에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휘경자의 디센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욕세권이었죠. 왜냐? 지상철이 바로 좌측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 여기 옆에 무슨 지상철 다니는,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학교 보내려면 이렇게 멀고,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분양해 하면서 7억 중후반에 분양한 이 단지를 24평 기준으로 그때 분양할 때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대표적인 욕세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뭐 손피가 9천이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은 지불해야 됩니다. 거의 뭐 1억 6천 정도는 지불을 해야 살 수 있는 이 분양권. 이 욕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욕하면 올라요. 근데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그곳이 원래 합리적인 곳이었고, 그곳이 원래 가치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은 욕먹는 것 번외로 다른 가치가 있는 곳이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세권일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기회가 오니까요. 이런 욕세권이 왜 나올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딴 게 아니라 크랩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이 크랩 멘탈리티가 뭐냐면, 양동이에 개를 담아두면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어떻게든 좀 나오려고 해서 이걸 나온다고 해요. 한두 마리만 있을 때는. 근데 이 개들의 특성이 뭐냐면, 한 마리가 막 위로 올라가려면 내가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개들 사이에 다 붙어 있어요. 개를 못 나가게 하려고. 바로 그겁니다. 한 마리만 담아두면 알아서 기어 올라오는데, 여러 마리를 담아두면 그 개를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결국 못 나가게 돼서 결국엔 사람한테 그냥 잡혀 먹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나도 못 가지니까 남들도 못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가짐. 되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이건 바로 질투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것처럼 이런 크랩 멘탈리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그러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는지 꼭 보셔야 되고, 내가 그런 크랩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차츰 개들이 살지 않는 환경으로 나를 옮겨 주셔야 돼요. 그냥 나를 비관하고 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이런 주변이 없게끔 나를 이전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스스로 옮기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뭐를? 내 삶의 환경을 좀 바꾸는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두면 좋은지 아시나요?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사람.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같이 해보자, 알아보자, 해보자 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능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동료에게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위안을 주려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옆에 두려고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 잘된 게 있다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 성공을 박수 쳐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성공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보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남의 성공을 어떻게든 막 흠결내려고 하는 정말 많은 이유들로 욕을 먹는 그런 단지들 많거든요. 결론, 그래서 뭐냐면 욕세권은 진리예요. 입지는 좋은데 크랩들이 많아서 까이는 곳이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다 만족스러우면 지금 그 가격에 나왔겠냐고요. 아예 사지 못할 가격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욕세권이라고 여러분들도 동조해서 같이 까고 막 뭐라고 내가 같이 못한다고 막 그런 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하시고, 욕세권과 연결되는 이런 크랩 멘탈리티라는 단어 한번 주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런 관심 없는 거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맞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호재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요동도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차라리 욕이라도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유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욕도 안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유입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부동산 쳐다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다 라는 거, 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좀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키보드로 그냥 치고 내가 손품만 열심히 팔지 마시고 꼭 현장에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4년 6월이에요. 6월 2일입니다. 혼자 못하시겠으면 저희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하세요. 그리고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저도 열심히 같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 알았다고 그 알아간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다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성장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제 채널이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테니까 앞으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